오늘은 거시경제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고 거시경제학이 생긴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그 이유와 함께 우선 거시경제학이 태동하기 이전 있었던 그 고전주의 경제학에 대해서 살펴봐야만 거시경제학이 생긴 그 이유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거시경제학의 그 시발점이 되었던 케인즈의 그 단순 이론 정도만 공부를 할 생각입니다. 공부할 생각인데 케인즈의 단순 이론을 보기 전에 고전 경제학의 그 거시적 관점을 먼저 보는 것도 굉장히 유의하고, 그래서 오늘은 약간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데까지 하고 오늘이 길어지면 물론 다음 시간부터 케인즈의 단순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인즈 이전에는 거시경제학이라는 용어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케인즈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한 분으로 경제학 마치고 동인도 회사에 이렇게 취직을 하긴 했는데 본인의 의사가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간 유능한 사람이니까 뭐 뽑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기도 하고, 또한 이 책을 일반 이론을 저술한 저자입니다. 경제학은 그전에는 미시 부분, 그러니까 시장을 뭐라 그러나 자세히 보는, 현미경적으로 보는 그런 관점이죠. 그리고 거시 부분, 국가 경제 전체를 보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말하자면 산 전체를 보는 거고, 그 미시 부분은 그 산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그 나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의 경제에 대한 이해와 사상은 케인즈의 경제학으로 불린다. 케인지안 이코노믹스라고 불리죠. 물론 케인지안 이코노믹스는 주로 관점이 뭐냐 하면 실물적인 아니면 경기 부양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실물 부분에 늘리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고 좋아질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으로 한정할 수는 없어요. 연관이 있고, 또 케인즈의 그 실물 부분의 연관 대비해서 그 화폐 부분을 중점적으로 중시해서 다루는 경제학도 있어요. 경제학. 케인즈 경제학파라고 하는데, 물론 동부에 있던 옛날에 좋은 명문대학교에서 많은 교수들이 이제 이것을 가르치고, 또 케인즈 경제학하고 고전주의 경제학은 조금 다르지만, 케인즈 경제학이 생기고 난 이후에 시카고 학파라고 해서 시카고입니다. 시카고 대학. 밀턴 프리드만일 거예요. 제가 하도 오래 해가지고. 저기 시카고 경제학파는 케인즈의 그 이론하고 조금 다릅니다. 머니 사이드, 그리고 화폐 측면을 더 중시하고 화폐 측면에 대한 이론에 좀 더 밝다 할까, 좀 더 발전이 되어 있다고 할까. 이제 물론 케인즈 학자들도 다 잘 아는 것들이에요. 거기서 더 강조점을 이제 두는 그런 분들인데, 시카고 대학에 있던 이제 경제학자들이에요. 밀턴 프리드만이 이제 주축이 돼서, 이제 물론 이분 노벨상 받은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두 주류가 있고, 특히 시카고 학파는 이보다 더 최신 학문이니까, 이론이니까 더 공부들을 더 최근 분들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케인즈 경제학 이전에는 고전 경제학, 고전주의 경제학, 클래시컬 이코노믹스라고 이제 불렸다, 이렇게 그냥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고전 경제학의 가정 및 요체라고 썼습니다. 제가 고전 경제학은 우리가 시장 경제학을 보았듯이 완전 경쟁을 주로 염두에 두고 그 이론을 전개하게 되는 그런 건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합리적인 극대화, 이윤 극대화라든지 뭐 이런 합리적인 극대화 행위를 가정하고 이제 경제학 이론을 전개한 그런 거죠. 그리고 특별히 그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전주의 경제학하고 개인주의 경제학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전주의 경제학은 장기 균형이 신속하게 회복된다. 그렇지만 케인즈 경제학은 장기 균형이 지금 현재 공황 상태로 자본주의 경제학이 장기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착안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일환으로서 이제 이론을 낸 것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많이 두 번째 거하고 많이 대비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대 expectations라고 했는데 기대라는 게 있죠. 우리가 시장 가격이 오를 것이다,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자가 오를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하는 미리 추측해 보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기대라 그러는데 물론 이 기대가 합리적이냐, 뭐 아니면 그냥 적응적이냐, 뭐 이런 적응적이라는 건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거 봐가지고 거기서 또 기대를 또 바꾸고 또 이렇게 하는 걸 이제 적응적이라고 하는데 adaptive라고 하죠. adaptive expectations라고 하고 합리적인 기대, rational, 합리적인 rational expectations라고 하는데 이러한 심지어는 rational expectations 그를 중점으로 해서 또 경제이론을 제시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학파들이라까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치를 설정한다든가 그런 기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거의 불확실성은 항상 있는 건데 불확실성이 없다, 최소 적다, 매우 적다라고 이제 가정하며 그 다음에 경제적 지식을 얻는데 드는 비용은 뭐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 정보를 얻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 그 정보에 의해서 빨리 조절하고 적응해서 균형이 이제 회복된다. 그리고 화폐설에 관계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이게 다 다 중요한 얘기지만 사실 다 몰라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화폐의 저량은 실질 가치에 거의 영향이 끼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화폐량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이 실질 가치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하는 얘기예요. 실질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화폐하고 화폐 유통량 아니면 화폐가 시장 전체 국가 경제 전체 유통되고 있는 화폐량의 실질 가치하고 명목 가치하고 다르다 그랬죠. 화폐 자체가 말해주고 있는 가치 100불이면 100달러.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재 이 시점에서는 옛날에 50달러어치 밖에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이건 실질 가치예요. 그 가치 사이를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물가 수준이 이 가치를 물가가 올라가면 화폐의 가치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물가가 상대적으로 화폐로 물가의 가치를 책정해서 지불하는 건데 물가가 올랐다는 것은 전에 100원 하던 것이 지금 200원 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2배로 올랐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100원이라는 화폐 가치는 2분의 1로 반토막 났다라고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거로 그렇게 해서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화폐 저량은 실질 가치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는 이 물가 수준이 화폐의 그 가치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 그 수준이 매우 신속하게 적용이 돼가지고 화폐의 그 명목 가치하고 실질 가치하고 똑같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조금 차이가 있고 적용이 빠르지 않으면은 화폐의 저량은 실질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라고도 반대 의견은 끼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화폐 역할이 서너 개가 있어요. 서너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가치 저장 수단, 그 다음에 교환의 매개 수단, 또
다른 것으로는 그 가치를 측정하는 기본 단위로 이제 화폐를 보통 보기도 하는데, 화폐는 실질 가치의 겉보기이고 매개 수단일 뿐이다. 실질 가치, 겉보기라는 건 실질 가치하고 화폐 가치하고 거의 다르지 않다는 거죠. 겉보기.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 실질 가치가 100이면 화폐 가치도 화폐로도 100이다. 물론 물가가 이제 변하더라도 빨리 균형을 잡는다라는 그런 가정하에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기술 발전, 그 다음에 노동 대체. 예를 들어서 로봇가 들어오게 되면은 실업이 생기게 되겠죠. 기술이 발전돼도 자동화가 되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거나 하면 당연히 이제 실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완전 고용은 경쟁에 의해서 회복된다. 경쟁이라는 것은 시장 경쟁을 말하는 거예요. 정부는 경제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지출을 늘리게 되면 경기 부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이제 의미로도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늘리게 되면 경기 부양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출을 해서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다든가 그렇게 되면 많은 그 수입이 많아진 것으로 또 지출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소비는 어디에 영향을 준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Y = C 플러스 I 플러스 G에서 C는 C, 소비 컨섬션은 Y, 국민소득에 영향을 끼치고, 소비가 늘어나면 국민소득 늘어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정부 지출도 있습니다. C 플러스 I 플러스 G. 물론 우리가 I하고 G도 공부는 하겠지만 더 자세하게 공부는 못해요. 시간이 넉넉치 못해서. 그래서 C를 중점으로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I 플러스 G도 할 텐데, I하고 G도 할 텐데, 만약에 정부 지출인, 여기서 말로만 하면 좀 어려우니까, 요거는 국민소득, 시간이 자꾸만 가서 소비, 투자, 민간 투자죠. 민간 투자. 정부 투자나 정부 지출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정부 지출. 그래서 정부 지출을 늘리게 되면 국민소득에 영향을 끼치게 돼요.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것도 올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나머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심지어는 이게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게 올라가게 되면 또 이것도 영향을 끼치게 되고, 서로 왔다 갔다 이제 영향을 주고받는데, 우선 이거부터 보자고요. 여기 지금 정부는 경제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게 올라가게 되면 국민소득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는 이게 올라가는 만큼, 정부 지출이 올라가는 만큼 다른 걸 끌어내린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그 투자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투자를 끌어내린다라고, 이제 민간 부분 투자를. 그래서 구축해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뭐 경제용어로는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하는데, 크라우딩 아웃 아니면 크라우딩 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건 만들어낸 말이고, 보통 구축해버린다. 정부의 그 지출 효과를 그냥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죠. 구축해버린다. 발길을 뻥 차서 내보낸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크라우딩 아웃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지출은.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그러니까 이 고전주의 경제학의 이론하고 케인즈 이론하고는 많이 달라요. 케인즈 이론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 국민소득이 늘어나는데 크라우딩 아웃이 100% 되는 게 아니다. 이거 올라간 만큼 없어져 버리면 효과가 없는데, 뭐 어느 정도 그 민간 부분 지출이 더 줄어들 수도 왜 그러냐 하면, 정부가 지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시중에서 끌어들여야 돼요. 돈을 찍어내거나 아니면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돈을 빌린다는 얘기는 국채를 시중에다 내놓든지 해서 채권이 나가고 돈이 정부의 수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는 민간 부분에 필요한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민간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민간 부분 투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 지출에 비해 민간 부분 투자가 줄어드니까 국민소득이
경제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죠. 학설이. 그래서 고전 모델의 중요한 함수는 총 생산 함수이다. 케인즈의 경제학을 볼 때는 생산 함수보다 소비 함수를 먼저 우리가 공부를 해요. 여기 C를 먼저 공부를 합니다. 이걸 먼저 공부하고 이건 일단 고정되어 있다고 보고 이거 가지고 이제 일단 균형 관계를 찾아내는데 공급적인 측면을 먼저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물론 뒤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세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이의 법칙. 프랑스 경제학자인데 매우 중요한 그 프로포저를 세이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학과에서 세이 법칙의 요점은 뭐냐면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공급 이끌어 수요가 항상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공급 이끌어 수요가 항상 되는데 지금 1929년도의 그 상태는 공급 이끌어 수요가 안 됐던 거예요. 공급 이끌어 수요가 안 돼가지고 공급량은 많은데 많이 낼 수 있는데 실업자가 많아서 수요가 없어. 그 시장에 나온 물건이 혹시 있더라도 그걸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상당히 이상한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이제 케인즈가 살펴본 거죠. 경제 현상을 보고 자기 이론, 자기가 나는 이렇게 경제를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를 이렇게 진단한다. 이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이거다 하는 것을 이제 내어놓은 거예요. 케인즈가 본 것은 유효 수요가 부족했다. 케인즈가 말하는 것은 이제 유효 수요. 지난 시간 우리 한국은행에서 얘기한 유튜브에 내놓은 비디오 클립에서도 이런 얘기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세이 법칙 얘기도 나오고 거기서 물론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한계 개념을 파악하는데 쉽지 않았다. 한국은행 근무하는 사람도 그랬으니 여러분이 혹시 하시다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제가 진짜 난 애기들 아니면 아주 1차 함수 아주 쉬운 것만 가지고 우리가 보더라도 개념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만 이런가 걱정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한번 들은 거는 다음에 또 언젠가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듣게 되면 조금 더 알기 쉽게 되니까. 그런데 이 수요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지금 수요하고 공급이 항상 고전주의 경제학에 항상 이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적다는 거예요. 수요가. 케인즈가 본 바에는 수요가 실제로 공급될 수 있는 캐패시티에 비해서 수요가 지금 턱없이 적다 하는 얘기예요. 수요가 적어서 이게 돌아가지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펌프 얘기를 많이 해요. 물을 기를 때 처음에 그런 펌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펌프에다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지렛대를 가지고 움직이면 그 다음에 그 물이 들어가가지고 마중물이 돼서 이제 물을 이제 길어내는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경제가 돌아가다 안 돌아가는 거는 물론 이제 이거는 인플레이션하고도 약간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자전거 바퀴 같은 거 동그란 거를 이렇게 이게 해가지고 이렇게 굴리는 게 있어요. 넘어지지 않도록 말이 표현적인데 굴러가지고 이렇게 쭉 굴러가면 안 넘어져요. 속도를 늦추면 넘어져요. 자전거도 속도를 늦추면 넘어지기가 쉽죠. 어느 정도는 달려가야 돼. 그것이 이제 기본적인
경제가 돌아가야만 되는 기본적인 그 수요라 그럴까? 아니면 또 기본적인 그 수요에 관계되는 어떤 레벨의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되는데, 이 세이의 법칙 같으면 그런 것은 필요 없다. 항상 잘 돌아간다. 정확하게 수요 공급을 맞춘다.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공급 함수, 생산 함수이다. 생산 함수는 공급 쪽이에요. 그리고 실물 부분과 화폐 부분은 나누어져 있다. 서로 실물 부분은 실물 부분대로 놀고, 화폐 부분은 화폐 부분대로 놀고, 실물 부분의 가치는 화폐가 매일처럼 그 가치가 딱 이렇게 매겨져 가지고 이렇게 딱 스티커 붙여놓은 것처럼 100원이면 100원 이렇게 딱 이렇게 독립적이 돼요. 화폐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경제가 실물하고 화폐 부분이 독립적이냐 하는 것은 퀘스천 마크예요. 현재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제를 지금 운영하시는 그 경제 주체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으면 연방정부, 연방은행, 그리고 재무성, 그리고 여러 군데가 있겠죠. 경제하고 관계된 IRS도 물론 경제하고 관계가 돼 있고, 다 관계가 있어요. 정부 지출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어느 부분이냐.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는 행동이 지출을 늘리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아니면 이자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자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것은 이자율을 화폐 수량을 조절하는데 가장 믿음직한 변수. 다른 변수가 여러 가지 있어요. 다른 것으로도 얼마든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화폐의 총량을. 근데 그거 말고도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잘 영광하기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 이자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얼마나 FRB에서 이자율을 얼마나 올릴지 내릴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올린다 그러면 주가가 좀 떨어지고, 이자율을 내린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집값도 올라가고, 이자율을 올리면 집값도 떨어지고. 물론 디맨드가 일정한 상태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태의 그 지배 수요는 과잉 수요니까,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공급보다도 공급이 적은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이자율을 올려도 집값이 올라가고 이자율을 떨어뜨려도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 고전 모델은 실물 부분과 화폐 부분이 이제 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디코토미라고 그러죠. 디코토미 나눠서 본다. 실물 부분은 노동 공급과 수요, 고용과 산출량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물건을 만들어내려면 노동이 들어가야 되고, 노동의 공급하고 수요. 물론 노동자가 안 하고 한다면 물론 이건 관계가 없게 되는데, 그 다음에 고용과 산출량. 노동의 고용량하고, 그 다음에 고용량에 따라서 산출량이 달라지고, 그것이 이제 실물 부분 전체를 이제 결정한다. 그런 말이에요. 전부 다 이 내용 자체가 개념적인 거예요. 개념적인 거. 그리고 수식 관계로 나타내면 총생산 Y는 고용의 어떤 함수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고용량이 많아지면 플러스 관계가 되겠죠. 고용량이 많아지면 그 총생산량은 늘어나겠죠. K는 캐피탈, 자본으로 이제 대신 했는데, 위에다 바를 그려놓은 건 이제 변하지 않고 있다. 그냥 그대로 있다. 이건 변동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의 투입량만 변화시키면 산출량이 이제 변화된다. 산출량 관계에서 나온 거죠. 자본이 고정됐을 때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그거고요. 투입량을 올리면 산출량은 증가하지만 직선적으로 그냥 1대1로 항상 1대1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많이 증가했다가 나중에는 증가량이 점점 줄어든다 그러죠. 그게 그 리턴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diminishing rate. 그러니까 체감한다 이런 얘기죠. diminishing rate. 그러니까 레이트가 똑같지 않고 이제 커지면 레이트가 이제 줄어든다 그렇게 볼 수 있고, 각국의 경제 발전 성장률 있죠. 각국의 성장률도 조금 나라가 경제 발전 초기 단계일 때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클 수 있어요. 중국도 처음에 경제가 발전할 때는 굉장히 뭐 성장률이 컸어요. 10%, 뭐 15%, 말도 안 되는 그런 퍼센테이지로 성장했어요. 왜냐하면 조그만 양에서 10에서 20 가는 건 어떻게 되나요? 거의 100% 되지만 1000에서 1010 가면은 뭐 퍼센테이지 거의 없는 거죠. 똑같이 10씩 올랐어도 퍼센테이지 크게 다르듯이 점점 그런 식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고, 노동의 수요는 노동의 한계 생산물 곡선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완전 경쟁하에서 그 노동의 수요 곡선이 한계 생산물 곡선이다. 이건 그렇게 기억만 하고 계세요. 한계 생산물을 한계 개념에서 이제 바라다 본 거예요. 노동이 들어가가지고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완전 경쟁 하에서는 우리가 이거 본 거예요. P 이퀄 AR 이퀄 MR이고, 이응대 조건 MR 이퀄 MC. MR은 이제 한계 수입, 한계 비용, 이거는 평균 수입, 한계 비용, 평균 수입, 한계 수입, 그 다음에 가격. 그 다음에 한계 수입은 어떻게 되겠어요? P하고 마지널 프로덕트 레이버인데, 그 노동의 한계 생산물이에요. 한계 생산물. 노동의 한계 생산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한계 생산 어떤 크기가 있을 거예요. 어떤 크기의 가격을 매겨줘야 되니까, 가격을 매겨줘야 수입을 결정할 수 있는, 거기다 곱하기 P를 한 거예요. 그래서 노동의 그 비용은, 웨이지는 노동한테 들어간 비용은 W라면 요거하고 요거 두 개가 똑같아야 되겠죠. 똑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 넘어가면 두 개가 이제 똑같아져야 된다는 걸 썼어요. 그래가지고 쭉쭉쭉 해보니까, 계산해보니까, 노동의 그 수요 함수는 실질 그 임금, 이게 명목임금이고, 화폐로 표시된 임금이고, 요게 화폐를 그 물가로 디플레이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화폐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화폐 가치에 따라서 노동의 수요가, 그 실질적인 화폐를, 실질 임금을 많이 줘야 되면 노동의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죠. 실질 임금을 좀 적게 주면 더 많이 고용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거예요. 뭐 너무나 상식적인 그런 얘기. 단지 수식으로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요약을 하려다 보니까 수식으로 표시한 것 뿐이고, 이것이 뭐 제가 뭐 머릿속에 지금 만들어낸 게 아니고 교과서에 항상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일단 좀 이해가 안 되면 스톱 시켜서 다시 또 보시고 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이 계산은 고급 미적분이 아니고, 이 계산은 굉장히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정도예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노동의 공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은 당연히 실질 임금이 많아지면 노동도 많이 공급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대신 공급량이 무한정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그냥 수평선 긋든지 아니면 내려가든지 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으면 이제 여가 즐기자 해가지고 그만 일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서 노동의 공급량은 이렇게 이제 실질 임금에 그 영향을 받는데 플러스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총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다. 그러니까 총 공급 곡선은 수직선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해져 있다 하는 얘기예요. 그 수직선이라는 얘기는 수량 가격 대비 수량 가격 축에서 수직선이라는 얘기. 이게 무슨 뭐 그냥 수직이 아니고, 이게 항상 이게 가격선이라고 그랬죠. 가격. 이게 수량이라고 그랬죠. 수량. 이게 제로고. 총 공급은 맥시멈이기 때문에 맥시멈까지 그냥 도달해서 항상 거기 있다. 그리고 물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빨리빨리 적응했기 때문에. 다음에 세이 법칙,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이제 많이 요약을 해요. 물론 요 뒤에 약간 복잡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건 몰라도 돼요. 그냥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만 외우셔도 오케이. 충분히 그냥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만족합니다.
그 세이의 시장 거래에서 이해는 뭐냐면 노동의 분업 초과분은 시장에서 해결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초과 공급이 있다고 치자고요. 초과 공급이 있는데 그걸 만들어낸 그 노동의 분업과 그 초과분이 있는데 그것이 자기네들이 그 공장에서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시장에 내놓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해결이 된다. 실수로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초과 공급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리모컨이 시장에 많이 나돌면 초과 공급이 됐어. 그런 이거가 지금 여기에다가 그 소스, 그러니까 원료 물질을 많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노동도 많이 집어넣어서 이것이 많이 생산돼서 필요보다 많다고 치자고. 필요보다 많아서 시장에서 넘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이것이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없어지든지 아니면 남아있든지 하겠죠. 그 대신 이것을 생산하는 그 생산자 측에서는 여기다 돈을 많이 집어넣으면 안 되겠구나. 조금 여기다가 좀 덜 생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게 된다. 자원 배분이 잘못됐으니까 자원 배분을 제대로 하게 된다. 그것이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 배분 아니겠어요? 경제학 공부하는 게 이제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자원을 배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거 만드는데 돈이 전혀 안 들다면 아무리 많이 생산해서 시장에 많이 내놓고 그냥 굴러다녀도 신경 안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산하는데 한정된 돈과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생산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그것을 줄인다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총공급은 그렇기 때문에 총공급은 총수요를 창출한다.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그 시장에서 달성할 수 있는 그 공급하고 수요가 같아진다.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더 상세하게 보려면 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쟁시장 우리가 봤던 거예요. 미시에서 봤던 거. 미시하고 뭐 큰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입이 없다고 본다. 세이 법칙은 개입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보니까요. 그 다음에 세이는 말사스는 인구론을 이제 내어놓았는데 말사스하고 아담 스미스하고 또 존 스튜어트 밀하고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존 스튜어트 밀이 J.S. 밀이 내놓은 경제 이론을 뒤쫓은 사람들이 아담 스미스하고 데이비드 리카도 그 다음에 알프레드 마샬 같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이는 멜서스와 경제에 대한 이해를 달리하는 그 아담 스미스, 데이비드 리카도도 현대 경제학의 시발점을 이룬 그런 분들하고 세이하고는 사실상 같은 계열이라 같은 이 생각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대신 토마스 말사스도 경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분의 것은 경제학자들에게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어요. 인구론이라는 유명한 책도 있는데 충격을 주어서 인구론이라는 책으로 가지고 충격을 주어서 데이비드 리카도 같은 분이 경제에 대해서 써내기도 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화폐 공급을 S라고 하고 두 번째입니다. 국민소득을 Y, 총화폐 수요를 D라고 하면 S 이꼴 Y 이꼴 D가 된다. 화폐 공급 S 이꼴 국민소득 이꼴 화폐 수요가 항상 같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봤던 사전 계획된 의도된 변수하고 사후 실행된 변수 그러니까 실행 변수 그러니까 의도된 변수하고 실행 변수가 결국은 같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경제에서는 현대 경제에서는 이게 똑같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수요 곡선도 이런 수요 곡선이 있지만 이런 수요 곡선도 사실은 의도된 수요 곡선이고 또한 어떤 기간도 들어가 있는 기간 내 의도된 수요 곡선이라고 봐야 더 정확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기까지 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아주 단기간에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델이 실질 변수에 기초한 것을 보았다. 화폐 수량설이라고 하는데 화폐 이론에 대한 거는 이제 고전 경제학에서는 화폐 수량설이 가까워요. 화폐 수량 자체가 그냥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화폐
수량설에 이제 화폐수량설을 보겠지만 이걸 공부하게 되면 이제 화폐설을 먼저 공부하고 케인즈 경제학을 나중에 공부하는 꼴처럼 되어버리는데 그런 건 아니고 개념적인 것만 이제 한번 보자고요. 실질 변수에 기초한 것을 봤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화폐의 역할은 교환의 매개 수단이라고도 아까 얘기했고, 그리고 유통되는 화폐의 저량, 그러니까 경제 전체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돈의 량, 크기를 M이라고 하자. 그리고 유통 속도. 화폐가 돌아다니지 않으면, 유통되고 있지 않으면 그 화폐량 딱 그만큼 스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화폐가 어떤 기간에 한 바퀴 돌았다. 두 바퀴 돌았다. 두 바퀴 돌았다 하면 10인 좀 잘. $10,000가 돈다고 치자고요. $10,000가 도는데 한 달에 한 번 그냥 있으면 $10,000이에요. $10,000가 한 달에 두 번 돌면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10,000이라는 화폐 총량이 시중에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화폐가 기록한 그 거래는 $20,000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배 돌았으니까. 그래서 화폐 유통속도를 V라고 해서 벨로시티 V로 했는데 화폐량에다 벨로시티 곱하면 실질적인 화폐 그 량이 나와요. 그 화폐량은 사실상 화폐로 표시된 소득이, 왜냐하면 그만큼 썼으니까 저렇게 표시가 되는데 그만큼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득이 있었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화폐 소득 YM은 화폐량하고 화폐가 유통된 속도하고 같다. 여기 지금 매주 100불씩 받는 한 달에 400불인데 100불이 4번 회전한 거와 같다라는 얘기예요. 뭐 조금 전에 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식으로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니까 별 대단히 심각한 내용은 아닙니다. 100원이 시중에 유통되고 나가 있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4번 돌면 400불어치, 100불이 400불어치 그 소득에 해당되는 양을 기록하게 되잖아요. 결국 화폐 소득이 400불이라는 얘기예요. 4번 돌면. 한 번 돌면 100불이고, 두 번 돌면 200불이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화폐 소득은 물가하고도 관계가 되니까 화폐 소득은 요거는 이제 실질 소득을 말하고 있어요. 요거는 화폐 소득을 말하고 있고, 요거는 실질 소득에다가 물가를 곱으면 화폐 소득이 돼요. 요거 두 개는 항상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도 P로 나누면 실질 소득이 되고, 요거 실질 소득에 P로 곱하면 화폐 소득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MV는 PY 실질 소득하고 같아야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실질 소득하고 화폐 소득 똑같다고 봤으니까 실질하고 화폐하고. 그래서 물가를 나눠보면 물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식을 정리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유통 속도가 빨리 움직이고 늦게 움직이고 항상 꾸준히 있는 유통 속도라고 보고, 그 다음에 실질 소득도 꾸준히 있다고 본다면 물가는 화폐 저량에 따라서 물가가 오르락 내려. 돈을 많이 풀면 물가가 2배로 풀면 물가가 2배로 올라가고, 그냥 안 풀면 그대로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또한 만약에 시중에 돈을 공급하는 것이 실질 소득에 만약에 영향을 끼친다 하면 이게 스토리는 달라지게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런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보는 거니까, 고전주의는. 그래서 화폐 총량하고 물가하고 이제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런 매개 변수에 따라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결국은 M이 물가가 높으면 화폐를 무조건 화폐 수량을 회수하면 된다. 화폐 수량, 시중에 나있는 화폐를 회수하면 물가가 떨어뜨리고, 물가가 낮으면 시중에 화폐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진리는 진리인데 과연 그것이 100% 진리냐 아니냐, 50%는 맞느냐 70%는 맞느냐, 그거는 연구를 해봐야 되고, 그 후에 학자들이 다 연구를 했어요. 어쨌든 그건 나중에 볼 문제고, 물가는 화폐의 저량에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제 세 번째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는 물가 수준이 화폐의 수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네 번째는 이제 그 해설을 해 놓은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 공급량이 물가에만 영향을 끼치고 실무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거는 이제 고전주의인데 케인즈나 현대경제에서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고 있질 않아요. 화폐 공급량이 실제로 실물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방은행에서 이자를 가지고 경제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경제가 너무 위축이 돼 있다. 경제가 너무 위축이 돼 있다면 돈을 풀게 되죠. 우리가 코비드 때 사람들이 사지도 않고 팔지도 못해요. 사지도 않고 너무 병 걸릴까 봐 무서워가지고. 그럼 경제가 내려앉게 되는 겁니다. 경제라는 게 이게 어떤 시스템으로 건물점을 딱 만들어서 딱 항상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경제라는 것은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A가 B에 영향을 미치고 B가 C에 영향을 미치고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돌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다, 경기가 안 좋다 하는 것도 이렇게 이러한 돌아가는 사이클 그런 걸 말하는 건데 그것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제라도 돈을 주어서라도 소비를 끌어올리고 해서 경제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전거 타고 가려는데 안 돌아가면 푹싹 옆으로 넘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 조금만 더 가야 된다. 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얘가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적 이분법이다. 실물 부분하고 화폐 부분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영향이 별 볼 일 없다는 서로가. 실물 부분이고 화폐 부분은 화폐. 사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100% 옳다고 인정하기는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실물 부분을 평가하는 그 가치 기준이 무슨 물물 교환한다면 모를까? 물물 교환하지 않는다면 화폐를 가지고 교환한다면 화폐 부분이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데 화폐 부분이 가만히 그냥 일정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10년 후나 10년 전이나 물가가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어느 정도.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분법, 디코토미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옛날 분들 얘기고 클래시컬.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통화정책은 실무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 즉 통화정책이라는 걸 뭘 얘기하냐면은 정부의 금융을 담당하는 그런 부서에서 하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하고 재정정책, 피스칼 폴리시는 재정정책이고 모네터리 폴리시는 통화정책인데요. 이 모네터리 폴리시는 머니에 관계된 것을 말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경제를 컨트롤하는 걸 말합니다. 그것은 곧 지금 연방은행에서 하고 있는 이자율을 가지고 경제를 컨트롤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연방정부에서 이자를 세트해가지고 컨트롤하면 그 산하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다 거기에 영향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연방정부의 돈을 받고 거기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거기서 낮추면 다 따라서 낮춰야 되고 올리면 다 따라서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고무줄처럼 땡기면 다 따라와야 되고 놓으면 다 물러갈 수 있고 하는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잘 이렇게 정책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가만 내버려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FRB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낚시질 하러 가도 됩니다. 그냥 봉급만 받고 가서 낚시하고 있으면 지금 경제가 지가 알아서 하는 건데 오케이. 신경 쓸 거 없어. 가만 내버려두면 다 돼. 자동으로 되는 것도 좀 있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비효율적으로 경제가 또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이제 현금 잔고 이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케임브리지 현금 잔고 이론. 케임브리지 경제학자 마샬하고 이제 피구라는 사람이 있었죠. 피구의 지난 시간에 본 거는 그 실업률하고 인플레이션하고 서로 역의 있다는 것은 이제 피구라고 하기도 하고 피규라고 하기도 하고 발음이 조금 이분보다는
말하자면 이분들의 교수님이고 어빙 피셔는 비슷한 미국 분이에요. 비슷한 시점에 있었던 분이고 어빙 피셔도 그 화폐 수량설의 이론을 내어놓은 유명한 분이죠. 화폐 수량설. 근데 이러한 화폐 수량설을 다시 이제 재구성, 재해석했다. 함께 말하고 있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현금 잔고 이론은 현금 수요는 그 실질적인 실질 임금이나 명목 임금, 실질 소득이나 명목, 실질 소득이나 화폐 소득, P를 곱하면 화폐 소득이 되죠. 화폐 소득이 어떤 일정 부분, 그게 실제로 내 소득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라고 치자고요. 연간 1,000만 원. 연간 1,000만 원이면 그 중에 내가 돈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돈은 100만 원 정도다. 1,000만 원 다 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그러한 그 일정 부분만큼 이제 필요로 한다 해서 K를 갖다 붙인 거예요. 케임브리지 K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 등식을 먼저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MV equal PY하고 거의 비슷해요. 바꿔놓은 거예요, 이거를. MV, K를 이쪽으로 나눠주고, 아까 MV equal PY가 화폐 수량설이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요거는 똑같은데 이건 MD 다 MD입니다. 요 MD고 그 다음에 M 곱하기 K분의 1 이꼴 P Y니까 결국은 뭐 소문자죠. 물론 대문자 Y 또 P로 곱하면 또 안 되니까 물론 소문자 Y. 소문자는 실질, 요거는 물가. 그러면 식을 가만히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V하고 K분의 1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K는 화폐 수량설의 화폐 유통 속도의 역수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해요. 저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쓰면.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수량설은 유통 속도를 일정하다고 가정하는데 반해서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실물 부분에 화폐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고 본 여기 지금 아까 본 그 뭐죠? 그 클래시컬 디코토미 고전적 이분법에 해당하는 건데 그렇지만 케임브리지 현금 잔고 이론은 여기 이제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식은 똑같은데 똑같고 역수로만 지금 여기 MV equal PY인데 지금 V 대신에 K분의 1이 들어갔잖아요. 똑같은데 초과 공급이 있을 때 초과 화폐 수요를 소비와 투자에 사용한다고 본다. 그러니까 화폐가 소비와 투자에 초과 공급이 생겼어요. 초과 공급이 생겼는데 그게 어디로 가느냐 하면 소비, 투자, C하고 I 쪽으로 이제 간다. 지금 오늘 공부하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오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이론적인 게 많이 나와서. 근데, 이거는 이제 미시경제학 했던 부분하고 많이 이렇게 오버랩 되니까 이해가 될 것이다 하고 지금 이렇게 추라이를 해보는 거예요. 좀 어려우면.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게, 얘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소비하고 투자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K를, 그 V하고 K가 서로 역수이긴 한데 서로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딱 정해져 있다고 보는 거고, 하나는 K라는 어떤 매개 변수를 통해서 사실 약간 변동성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자율에 대해서 이제 이자율 공급도 물론 이제 대부자금설이라고 하는데 대부자금설 로널드 펀드의 그 디오리인데 이것도 그냥 미시적인 관점에서 기술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미시적인 관점으로 이제 다 되어 있는 거고 채권에 대해서 채권 판매를 차입은 채권 판매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대출을 채권을 구매해서 이루어진 거 마찬가지. 채권을 내놓으면 채권 판 대신 판 금액을 가져올 거 아니겠어요? 그 대신 시중에 돈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죠. 이자율이 높으면 이윤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적어지므로 자금에 대한 수요. 왜냐하면 돈을 빌려와서 투자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있는 사람이 빌리지 않고 투자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결과예요. 그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빌려온 것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비즈니스 어떤 생산에 넣는 거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시중 이자율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을 내가 안 받고 내가 넣는 거고 이것은 빌려와서 그 이자를 주는 거고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이자율이 높으면 이윤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적어진다. 자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 당연하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과 자연 이자율이 같다. 그러니까 시장 이자율하고 또한 자연 이자율하고 또 이자율이 또 있어요. 두 가지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 이자율 그리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가 내추럴하다 이 정도가 돼야 된다 하는 그 이자율이 있어요. 물론 그것이 똑같을 수 있지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고전 경제에서는 두 개가 같다. 그 현대 경제에서는 두 개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관점.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저축으로 공급은 이제 저축에서 나오는 거죠. 화폐 공급은 그다음에 화폐 수요는 투자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화폐 수요는 정부의 재정에 영향을 받는 정부의 재정 상태가 G-T가 크다. G는 이제 정부 지출이고 오늘 거 지금 오늘의 전반 부분 아니면 오늘 부분은 100% 그림이 잘 안 그려지더라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G-T 정부 지출 세입 정부 지출하고 세입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수준에서 우리 지금 이 상태 지금 이 레벨에서는 이것은 이제 정해져 있다 외생 변수를 본다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변동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많이 달라져요. 정부가 세입보다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당연히 마이너스 재정이죠. 마이너스 재정은 메꿔야 돼요. 재정이 마이너스 됐으니까. 만약 정부라고 무조건 방법이 없어요. 메꿔야 되니까 그 메꾸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메꾸는 그 방법은 돈을 시중에서 구워오든가 아니면 화폐를 찍어서 시중에다가 그냥 화폐로 지급하든가 그런 대체적으로는 그런 두 가지 종류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정해져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공공부문 차입의 필요성. 그래서 이제 G-T가 공공부문의 차입의 필요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G가 커지면 돈을 빌려오게 되는 거니까 그걸 PSBR이라고 하는데 PSBR이 이제 얼마큼 되느냐, 크냐, 작냐 하는 것은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움직인다. 만약에 이게 커지게 되면 돈의 수요가 커지니까 당연히 외생 변수로 우측으로 옮기게 되죠. 외생 변수가 옮기게 된다면 곡선 자체를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내생 변수가 이게 내생 변수로 치는 그 시스템 안에서 해결돼야 되니까 수요 곡선을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 곡선이 이렇다고 치자고. 근데 여기에 어떤 외생 변수가 작용을 하면은 이게 우측으로 가든지
좌측으로 가든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생변수는 그림으로 보면, 수학적으로 보면 인터셉트에 관계되는 거예요. 인터셉트. 자르는 점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적으로 보면 그 수요곡선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좌측으로 이제 이동하게 될 거고요. 재정정책의 의미, 구체가 아니라 국채인데, 국채입니다, 국채. 국채를 팔거나 세금을 올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죠. 국채를 팔면은 돈을 빌리는 거고, 세금을 올리면 돈을 많이 걷는 거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민간 사람들로부터 화폐를 많이 끌어당겨서 정부 쪽으로 가져오게 되니까 민간 쪽에서는 화폐량이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 대신 추후에 보상은 받을 수가 있겠죠. 현재로는 줄어든다. 현재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화폐가 줄어드니까, 화폐량이 줄어드니까 이자율은 올라갈 수 있다.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영향을 많이 줄 수가 있죠. 국채를 팔면 이자를 올리게 된다. 국채를 판다는 얘기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민간부문 100% 줄이게 되면 효과가 없다. 국채를 팔면은 이자율이 올라가가지고 그 올라간 이자율이 민간부문 투자를 아까 크라우딩 아웃이라고 했죠. 구축해버린다 하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책의 의미가 클래시컬, 고전 거시경제를 말하고 있어요. 세금을 올리면 노동 공급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실질 산출량은 높아진 물가로 인해서 떨어진다. 이런 이제 요점들을 요약한 겁니다. 통화정책, 화폐 수량, 공급량이 물가를 결정한다. 많이 이제 내놓으면, 화폐를 많이 시중에 내놓으면, 물가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고, 안정적인 화폐 공급은 그러니까 V하고 M하고 이제 서로 비슷비슷하게 V가 빨리 돌면 M은 줄이고 V가 천천히 돌면 M은 늘려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MV = PY에서 화폐 공급량은 실질 변수인 산출량, 고용 및 이자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건 이제 화폐 부분하고 실질 부분하고 서로 분리되어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고 있는 거. 화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화폐의 정책 아니면 화폐의 수량이랄까, 거기에 대한 신경 별로 안 쓴다. 안 써도 된다. 결코 통화정책은 효과가 없다. 라고 이게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은 맞다고 보지는 않죠. 결론. 고전 경제학의 모델은 경제의 내적인 조정 장력을 강조한다. 그렇죠? 조정이 잘 일어날 것이다. 원활하게 일어날 것이다. 신속하게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안정화로 해치는 정부의 행동은 민간 부분의 완전 고용을 상쇄시켜서 결국 아무 소용이 없다. 구축 효과, 크라우딩 아웃. 그 다음에 가격과 고용의 조절작용이 유연성이 유연하지 않으면, 빨리 잘 안 일어나면 완전 고용을 이루지 못할 텐데, 그것이 가격과 고용의 조절작용이 매우 유연하다. 플렉시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줄이고 내려가면 올리고 막 이런 식으로 금세 이렇게 찾아낸다. 균형점을. 노동의 경우 정책적인 결론은 경제에 재정정책, 통화정책으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옳다. 시장에다 가만히 맡겨놓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맞아요. 시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시장경제, 연대경제 원리적인 그 바탕에 다 서 있으니까 그것이 맞는데, 그것이 100% 맞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제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전주의 경제에 대해서 이제 봤습니다. 이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건 이제 있는 거예요. 거의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부터 케인즈의 그 경제학을 이제 지난 시간에 조금 이렇게 맛은 보였는데 스타트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아마 요거를 조금 보고, 시간이 되는 대로 보고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하게. 오늘 두 가지를 다 한다는 건 사실은 조금
무리인데, 예, 실제적으로 이제 케인즈의 경제학을 보는데, 이걸 보기 전에 우선 그걸 먼저 한번 보기로 합시다. 이게 낫겠어요. 이걸 먼저 한번 보기로 합시다.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 요약본입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쭉 보고요. 요거를 제가 무드에다 올릴 테니까, 무드에다 올린 거를 이제 한번 보시면 왜 거시경제학이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간단히 요약을 했어요. 제가 요약한 건데 한번 보십시다. 이걸 어떻게 좀 더 크게 볼 수 없나? 이게 제일 크게 나오는 거네. 대공황이 시작된 1929년 8월 미시경제학의 그 바탕에서 이제 봐왔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고전주의 이론, 고전 클래시컬 이코노믹스, 클래시컬 매크로죠. 그것이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었는데 해결책을 찾질 못했어요. 시장에다 맡겨놓고 보니까 시장에 실업자가 막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시장에서 지금 어떤 상태가 생긴 거냐면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실질적인 수요가 부족해서 유효 수요가 부족해서 이제 생긴 거다 그런 얘기예요. 케인즈는 그렇게 본 거예요. 거시기 클래시컬 그 세이 법칙을 기존으로 해서 그 시장 경제가 아주 뭐라 그럴까, 그 조절 작용이 아주 매우 원활하다고 보는 그런 이론과는 다른 거죠. 이건 그렇지 않아 가지고 유효 수요 자체가, 수요가 지금 없어. 공급보다도 수요가 없어 가지고 일어난 그 일이다라고 해서 이 유효 수요를 올리면 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 공황이 아니고 공황. 그러니까 디프레션이죠. 그레이트 디프레션인데, 그레이트 디프레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계속 안 되고 주저앉은 거예요, 경제가 주저앉는데 이거를 살릴 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금 펌프에 물이 없어가지고 펌프질 아무래도 물이 안 나와. 그것처럼 펌프에다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그에 마중 물을 끌어올려서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젓기만 하면 물이 나올 수 있다 하는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가 이 이론을 받아들여서 그걸 이제 시행하니까 그것이 이제 케인즈의 거시경제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환원하면 초과 공급세의 법칙은 공급 수요를 창출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 초과 공급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반해서 케인즈는 미국이 겪는 공황 상태가 유효 수요의 부족, 즉 초과 공급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초과 공급이 이때까지 있을 수 없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초과 공급이 있다. 그래서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고전학파와 그 시각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세이 시각을 갖는 사람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할 것이니까 가만 내버두면 공황에서 빠져나올 건데 왜 일을 하지 말라 그랬지만, 케인즈는 그렇지 않다. 유효 수요를 끌어올려야 이 공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 세이 법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경제학의 시발점이 됐는데, 물론 케인즈도 알프레드 마샬, 데이비드 리카도, 존 스튜어트 밀, 윌리엄 스탠리 제본스, 그리고 칼 맹거는 저쪽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이 본 그 미시적 시각 하에서, 고전주의 경제학 하에서 경제학을 배운 사람이에요, 케인즈도.
그때는 거시 경제학이 없었고 그런 경제학밖에 없었는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발전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은사 교수님은 A 이론을 주장했지만 자기는 그것이 맞지 않고 B 이론이 더 현실적으로 맞다 해서 그것을 주장한 거나 마찬가지. 우리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위 논문 쓸 때도 지도 교수는 A 이론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논문을 내는 사람은 거기서 더 발전해서 B 이론을 가지고 내놓을 수도 있고 A 이론을 또 개발해서 내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그래서 알프레드 마셜이 제자였는데 새로운 그 거시경제학을 내어놓았고 그 다음에 화폐 이론의 차이가 아까 화폐 이론 고전주의 경제 이론 거시경제에서는 화폐가 그 실물하고 분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화폐 수량설이라고 해서 화폐 수량 자체가 물가를 결정한다 하는 페이지를 내가 없앴는데 이 페이지가 또 있네. 이 페이지는 이 학교 페이지가 아니고 이거는 어떤 걸 내가 보고 참고를 했냐 하면은 우리가 그때 제가 가르칠 때 다른 데서 가르칠 때 그 버클리 경제학자 버냉키하고 들로웅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영어 교재를 가지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거 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고전 학파의 이론은 화폐 수량설로 이제 요약이 된다고 했죠. 아까 봤죠. 화폐 수량설. 화폐는 실물의 어떻게 보면 그냥 허상이라고까지는 뭐 하지만은 실물의 그 가치를 이렇게 매겨놓은 거예요. 딱지를 갖다 매겨놓은 거나 마찬가지. 딱지 갖다 100원 딱 갖다 붙이고 1000원 딱 갖다 붙이고. 따라서 화폐의 수량이 변할 때 실물 부분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물가만 변한다는 주장으로 화폐가 실물과는 관계없다는 화폐의 중립성. 그걸 화폐 중립성이라고 그래요. 경제학 용어로는. 화폐 중립성 가지고도 얼마든지 1시간을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자세히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화폐의 중립성하고 고전파 이분법하고는 똑같은 내용이죠. 결국은 패러그래프 들어가요. 이에 비해 케인즈는 화폐의 수량, 즉 환화하면 화폐의 수량이나 화폐의 유통량이 실물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보던 사람은 화폐가 이 1,000원 딱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거는 이 실물 부분하고 가치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그렇게 이제 딱 정해진 어떤 정지된 시각에서 보면 그렇겠죠.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세월이 이것을 생산해내는 그 생산자들이 이거보다도 어쨌든 책상을 생산해내는 생산자들이 세월이 흐를수록 책상 가격이 오르면 또 많이 생산해낼 거고 떨어지면 적게 생산해낼 텐데 생산해내는 생산에 들어가는 생산 요인 중에 하나가 고려해야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자원을 사들이고 인건비도 지불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에 실제적으로 이자율이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자율이 높으면 당연히 이제 물가가 떨어지고 또 돈은 귀하고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겠지만 실제로 돈 구하기가 그만큼 어려우니까 이자 지출도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런 실물 생산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런 얘기예요. 결국 화폐 부분이 실물 생산에 영향을 끼친다. 여기 지금 두 번째 패러그래프, 여기 지금 이 패러그래프에. 그래서 화폐하고 실물하고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화폐하고 실물하고 영향을 끼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케인즈의 화폐 이론은 또한 보통 이분이 먼저 이름을 짓기를 Liquidity Preference Theory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Liquidity는 유동성이고 Preference는 선호한다는 얘기고 유동성을 선호한다 이런 얘기예요. 유동성은 돈이에요. 돈을 더 선호하는데 그 돈을 선호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어떤 것을 이제 지불한다라고 이제 보았어요. 이걸 왜 이렇게 다 안 지웠네? 이걸 분명히 좀 지우고 들었어야 되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화폐 수요를 이런 이제 세 가지 동기로 봤는데, 이건 이런 것만 있다고만 알고 있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투기적 동기,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이론을 전개하는데 많이 쓰이게 됩니다. 케인즈의 단순 이론. 케인즈의 단순 이론은 우리가 요거 지금 아까도 제가 칠판에 썼는데, 오늘 양이 좀 많은가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여기에서만, 여기 물론 여기 T도 있고, export X도 있고, import M도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요거만 이제 먼저 본다. 가장 큰 덩어리. 민간 부문 소비, 민간 부문 투자, 정부 지출. 전체적으로 봐서 하나의 큰 국민소득의 소비 항목입니다. 소비 쪽으로 볼 수도 있고, 소득 쪽으로도 볼 수 있고. 소득이 돼야 소비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잠깐만. 그러면 이게 지금 앞으로도 좀 계속 다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본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케인즈의 단순 모델. 물론 이렇게 쓸 거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를 보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뭐 프린트를 뽑든지 어떻게 하시면 다 되는 거고, 또 이거는 도입 부분에 필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알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보셔가지고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알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뭐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이게 뭐 이렇게 써 있어가지고 뭐 대단히 뭐 어려워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한, 아주 무지하게 그냥 줄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아무리 못 보아도 그 승수 효과까지 보고, 유효 수요의 진작이라고 해서 케인즈가 이제 유효 수요를 올려야 이제 뉴딜 정책으로 공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하는 것을, 이걸 제가 따로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한 거니까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또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도도 못하고 시작을 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케인즈의 경제학 시작하려고 하였습니다. 고전주의 경제학 대충 요약하고 거시경제학을 시작하였는데, 이것이 지금 너무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접근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지만, 다음 시간부터는 쉬운 부분만 잘 찾아서 같이 공부할 때 어렵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